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어제는 곳곳에 한방눈까지 내렸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될 것 같네요. 주 후반엔 완연한 초봄 날씨가 찾아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3월에 한두 번의 꽃샘추위야 찾아오겠지만 이번 추위가 겨울의 마지막 강추위라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긴 해도 봄은 멀지 않은 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은 희망의 봄에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곤 있지만 계절의 시계, 우리 인생의 시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희망의 계절을 맞을 알찬 계획들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텃밭 가꾸는 분들이라면 이미 본격적인 준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텃밭 가이드 시간에 자세한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 채소. 내한성이 강해 서늘한 봄과 가을, 추운 겨울에도 잘 자랍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추위에 강해 가을과 겨울에 재배된 동양종과 봄과 여름에 재배되는 서양종입니다. 겨울 시금치는 잎이 날렵하고요. 여름 시금치는 잎이 두껍고 둥근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주로 어린 잎을 샐러드로 많이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나물이나 국거리 재료로 많이 활용합니다. 주현미 씨의 노래 한 걸음 한 걸음의 일부를 들으셨는데요. 노래 속에 등장하는 이것을 넣은 된장국. 생각만 해도 정말 시원하네요. 이렇게 국에 넣을 때는 줄기가 길고 잎이 넓은 것이 좋고요. 무침용은 뿌리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요즘 해풍을 맞고 자란 남해의 이것이 시장에 많은데요. 이것을 넣어 구수하게 끓인 된장국, 오늘 메뉴로 권해드리고 싶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 방역 대책 브리핑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가 나서서 최근 경북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그리고 다행히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방역 대책 브리핑을 열었었습니다. 골자는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인 보은과 상주 그리고 울진 등지에 대해서 취해지는 긴급 방역 조치하고요. 그리고 또 전국 양돈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겨울 철새가 북상을 완료하는 3월까지는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북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발생 건수도 2,000건이 넘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농식품부가 집계한 데 따르면 이렇습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27개 시군에서 총 2,167건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최초 접경 지역에서 했던 것이 지금은 제천, 단양 여기를 넘어서 지난달 28일에는 보원 그리고 또 이달 8일에는 상주, 10일에는 울진에서도 발생 건수가 지금 기록된 상황입니다. 이 원거리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원과 상주, 울진 그리고 인접 시군 15개 시군에는 지금 위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보원, 상주, 울진 내 양돈장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다행히 소강 상태로 보고 있다고요? 다행히 그렇다고 합니다. 이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모두 44건이었는데요. 전년 동기간에 발생했던 게 한 100건 정도였는데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달 들어서면서 경기, 충북, 전북 등지에 이제 서해안 지역에서 발생을 하다가 이게 3주차 접어들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서해안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에서도 방역 여건을 좀 놓지 말고 지속적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양돈 농가와 정부가 방역 조치 강화를 두고서 좀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역 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육 제한과 관련된 겁니다. 네. 농식품부가 이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고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전국 모든 양돈장의 내외부 울타리 그리고 전실 방역실이나 입출하대 등과 같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나섰고요. 여기에 대해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는 경고, 그리고 2회부터는 사육 제한 3개월, 그리고 3회는 사육 제한 6개월 조치를 내리겠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 시행규칙을 고치면 8개 시설을 이제 의무화한다는 건데 이걸 당장 짓기도 참 쉽진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장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당장 짧은 시기에 추가로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렇게 또 당장 8대 방역시설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사육 제한 조치까지 내리겠다고 하니까 양돈 농가들이 반발이 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나 교육, 소득 위반에 따라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신고가 지연됐을 경우 등에 대해서도 최대 사육장 폐쇄 조치를 내리겠다고 하니까 지난달 27일에는 대한한돈협회가 중심으로 돼서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이 삭발시를 포함한 표탄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 네. 이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해법이 좀 모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일단 브리핑에서 보면은 8대 방역시설과 관련해서는 한돈협회 그리고 전문가 여기에 대해서 양돈조합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3번 정도 회의를 했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는데요. 협의 중인 상황이어서 그런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육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안이 한 번만 이게
걸리더라도 이제 사육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들인데요. 위반 사항의 경중을 분류해서 사육 제한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최종안이 나와봐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풀릴지 말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수 올해 소폭이긴 해도 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E9 비자로 국내로 들어와서 일을 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부터 계속 감소했던 E9 근무 인원이 올 1월부터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체류 인원은 지난해 1월에 이제 17,781명이었는데, 올, 1월로 비교를 해보면요. 예. 지난해 12월이었고요. 12월에 그렇고요. 올 1월 같은 경우는 17,933명으로 152명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입국한 인원이 지난해 12월에 242명에서 올 1월에는 398명으로 156명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에도 400여 명이 입국할 예정이어서 사정은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마다 100명 넘게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로군요. 고용허가제 말고도 계절 근로자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절 근로자로 들어오는 인력은 C4나 E8 비자로 들어오는 분들인데요. 원래 신세계 지자체가 약 10,000명 정도 규모로 입국 신청을 좀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출입국 기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지난 2년여 넘게 이제 농업 분야 인력 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계절 근로자라도 필요한 만큼 인력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한시적으로나마 좀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체류 이념을 다시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17,781명이 있었는데 올 1월에는 17,933명으로 152명이 늘었다는 것을 다시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많이 추웠어요. 눈도 내렸고. 네. 오늘 새벽 오시는 길은 어땠나요?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날은 네. 좀 흐리더라고요. 2월도 이제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빨라요. 예. 우수가 지나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일기예보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눈이 온 예보된 곳도 있지만 이제 비로 이제 바뀌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침 기온은 그래도 영하긴 하지만 오후 기온들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토종 과수를 또 이렇게 접수를 구하러 다녀야 돼서 강원도에 오늘 또 방송 끝나고 갈 예정입니다. 야,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시겠네요. 진짜 우수가 지났어요. 이제 농사하실 분들은 2월에 해야 할 작업들 더 이제 게으름 피울 수가 없는 시점이네요. 네, 2월부터 이제 3월 초에 해야 하는 농작업이 많은데요. 보통 2월에는 2월에서부터 3월 사이에 이렇게 완두콩을 심게 됩니다. 네. 땅이 아직 얼어 있어서 파종하기 힘들지만 완두는 또 추위를 잘 견딜 수가 있고요. 일찍 파종해야 이렇게 또 장마철 이전에 비를 맞지 않고 이렇게 수확할 수 있어서 비교적 일찍 파종을 하는 작물입니다. 네. 완두는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이 원산지라고 해요. 그래서 열대 작물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온대 지방으로 이렇게 일찍
전래돼서 내한성이 아주 강해진 그 품종에 속합니다. 기특하네요. 네, 중부 이남 지방에서는 가을에 파종해서 싹을 위로 올리지 않고 뿌리만 나온 상태로 노지에서 이제 월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야. 그만큼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봄 파종 시기는 2월이나 3월 초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추위를 이겨낼 거라고 믿고 지금 이제 하면 장마 전에 이제 수확을 한다. 네. 구체적으로 파종하는 법도 배워볼까요? 나중에 넝쿨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한 20cm 정도 간격으로 두 알씩 파종을 하는데요. 지주대를 좀 세워주고 줄을 묶어주기도 하고 또 가지가 달린 좀 나뭇가지를 군데군데 꽂아줘서 올려주기도 합니다. 네. 가을에 고추나 가지가 이렇게 가지 같은 키가 크고 좀 튼튼한 작물을 심었던 것은 뽑아내지 않고 그 밑에 이렇게 심어서 그 마른 줄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네. 보리나 밀을 심은 사람들은 보리나 밀 심은 옆줄에 한 줄 정도 햇볕 잘 드는 한 줄 옆줄을 택해서 이렇게 심으면 보리나 밀을 타고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토종환두 중에서 이렇게 보리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리 옆이나 밀 옆에 이렇게 심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야, 이 요령이네요. 네. 볕 좋은 쪽으로 또 맞춰서 네. 심는 게 더 수확이 잘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남았네요. 네, 보리나 밀 수확 전에 풋완두는 일찍 수확하고 또 보리밀 수확할 때는 완두가 다 있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보리 수확할 때 씨앗용 완두를 갈무리할 수 있습니다. 풋완두는 오래 저장해서 먹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냉동 저장을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면 좋습니다. 네. 콩이 좀 많이 달립니까? 완두는? 완두는 비교적 좀 잘 달리는 작물이죠.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완두콩 말고 그럼 또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2월중 그리고 3월 초에 할 또 다른 작업은 도라지를 옮겨 심는 작업입니다. 도라지는 씨앗으로 파종해서 빼곡하게 이렇게 파종해서 이렇게 기르기 때문에 보통 그 이듬해 2월에서 3월 초에는 옮겨 심기를 해서 다시 이렇게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네. 이게 완숙태비를 좀 뿌린 다음에 밭을 일구고 심는데 뿌리가 길면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10cm 간격 정도로 해서 심습니다. 네. 도라지는 우리나라가 고유종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가까운 일본에도 도라지가 없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조사하면서 낸 책이 있는데 토지농산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도라지를 산인삼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비슷해 보였나 보다. 네. 예. 당시에는 이제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서 구릉이나 야산에 이렇게 지천으로 도라지가 자랐지만 이것을 이제 많이 캐다 드셨죠. 요즘은 밭에서 직접 도라지를 재배하는 거죠? 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숲이 굉장히 우거지면서 이제 밭으로 옮겨져 작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요즘은 신품종도 나와서 뿌리가 큰 슈퍼도라지라든지 뿌리가 많이 갈라져서 약성을 강화시킨 약도라지 그리고 꽃을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심는 꽃도라지와 같은 것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꽃은 흰 꽃과 파란색이 피는 두 종류로 나뉘기도 하고요. 그리고 꽃잎이 이렇게 겹으로 돼 있는 겹도라지도 나와 있습니다. 흰 도라지가 아무래도 약성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우리 민요에도 나오죠. 도라지가 참 쓰긴 써도 그 식감이며 뭐 또 건강해지는 기분도 들고 네. 챙겨 먹게 되는데 도라지는 그럼 수확은 언제 하나요? 도라지는 보통 3년근을 수확해서 먹게 되고요. 그 이상은 이제 장생도라지라고 하죠. 예, 꽃이 피고 나서 줄기가 마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을에서 초봄 사이에 수확을 하게 되죠. 네, 3년이 지나가면 장생으로 분류가 되는군요. 거름은 어떻게 줘야 할까요? 보통 이제 월동한 보리밭, 밀밭, 시금치, 마늘, 파, 양파 이런 밭에 이제 월동을 한 작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또 네. 거름을 주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웃거름을 주는데요. 월동용으로 왕겨나 볏짚을 이렇게 씌워 놓은 곳이 있으면 걷어내야 합니다.
볏짚이나 왕겨가 한겨울 동안에는 작물을 보온하는 그런 보온의 역할을 하지만 이제 날씨가 풀리면 반대로 햇볕을 차단해서 지온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 또 그리고 이렇게 웃고름을 줄 때 대부분의 재료가 이렇게 멀칭한 재료들이 탄소질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줬던 이제 웃거름까지 작물이 가져가야 될 질소거름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걷어주는 게 좋습니다. 걷을 때가 이제 됐군요. 웃거름은 어떤 식으로 주면 좋을까요? 퇴비로 웃거름을 줄 때는 심은 줄을 따라서 이렇게 퇴비를 뿌리고 줄 사이에 있는 흙을 호미로 긁어서 이 거름을 이렇게 덮어주는 북주기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예. 그리고 혹여 이제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고 나서 보면 흙이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서리발이 생겨 있는 밭이 있습니다. 이런 밭들은 좀 발로 밟아줘야 합니다. 뿌리가 땅속이라도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되면 말라 죽게 되거든요. 싹이 나왔는데 이게 밟아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런 걱정은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밟기를 해주면 오히려 성장이 더 잘 됩니다. 네. 자, 완두콩과 도라지 얘기 듣고 또 지금 딱 밭에 해줘야 할 작업들 얘기 들어봤는데 또 남아있는 일들이 있겠죠? 네. 봄보리나 봄미를 파종하신 분들은 파종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을에 놓쳐서 이런 분들은 지금 파종하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추위를 경험해서 결실이 좋아집니다. 네. 더 늦게 파종할 경우에는 종자를 얼려서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가을에 텃밭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즘 이제 들어서 텃밭 정리에 서둘러셔야 되는데요. 두 계절을 미루셨네요. 네. 심었던 작물의 잔사들을 깨끗하게 모아서 퇴비관에 모아둬야 합니다. 네. 퇴비관이 없다면 밭 한쪽에 구멍을 파서 이렇게 묻어줍니다. 이게 작물들의 잔사들을 이렇게 밭에 그대로 노출시키면 월 동안 병해충들이 그 속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소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퇴비로 재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땅에 묻어서 병해충들하고 작물들을 격리시키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을에 비닐 멀칭을 하신 분들은 또 비닐 멀칭이라든지 그리고 또 퇴비 쓰고 남은 퇴비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업용 폐자재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제 보통 지역 농협에서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자체 이제 민원 전화를 통해서 처리 방법을 문의하셔서 이렇게 깨끗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청취자 질문 좀 소화해 주시죠. 5718님께서 배추의 어린 잎이 마치 코팅한 것처럼 되면서 생장이 안 되고 고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하고 궁금해 하셨네요. 배추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속에 어린 싹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보통 이제 칼슘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칼슘은 이동성이 없어서 작물들 사이에서 오래된 잎에서 새싹으로 이렇게 양분이 이동을 하는 게 질소거름에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칼슘 같은 경우 거름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칼슘 거름이라든지 풍소 거름을 더 주시면 배추 속까지 아주 잘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잎에 직접 뿌려주나요? 아니면? 잎에다 뿌려줄 때는 이제 계란 껍질 같은 경우를 그렇겠죠. 이제 그 녹인 물을 이렇게 이제 희석해서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란 삶은 물을 이렇게 작물에 이렇게 뿌려줘도. 아니면 칼슘 석회 비료를 뿌리 주변에 이렇게 뿌려주는 뿌리 방식으로 주변에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1178님께서 완두콩을 심어봤는데 잘 나지가 않네요. 어떻게 심으면 잘 날까요? 어떻게 심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그렇죠. 해주셔야 되는데요. 완두콩은 대개가 금방 나옵니다. 네. 금방 콩과는 되게 이제 2, 3일이면 나오는데 아마 이제 날씨가 아직 서늘해서 추워서 아직 싹을 안 낼 수도 있어요. 씨앗들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나와야 할 시기를 온도를 감응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옥준님께서 마늘, 양파, 비료 언제 주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네. 이제 날이 풀리면 지금부터 주기 시작해야 되고요. 퇴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겨우내에 만들어 놓으신 액비가 있으면 액비로 주면 훨씬 더 효과가 빠릅니다. 퇴비는 이제 땅속에서 미생물이 분해해서 이렇게 이제 작물한테 공여를 하지만 아무래도 액비는 이제 이미 이제 발효가 끝난 그리고 액상이라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액비로 이렇게 그 보리나 양파나 밀 또는 이제 마늘에 액비로 이렇게 거름을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특히 좋은 척추 윗부분, 경추, 흉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까요? 머리 무게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입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쪽 아래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머리를 앞쪽 아래로 점점 더 떨어뜨리면서 척추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배꼽 뒤쪽인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 바깥쪽으로 내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천천히 흉추와 머리를 들어 올리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리 담벼락에는 후보들의 포스터가 줄줄이 붙어 있고 방송과 신문에서는 당에서 낸 후보들이 오차 범위 안과 밖에서 각축을 벌인다며 저마다 승리를 장담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뿔각자에 쫓을 축자, 각축.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뿔을 부딪히며 승리를 위해 싸운다는 뜻입니다. 각축이라는 말은 우리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어떤 목표를 두고 저마다 각축을 벌인다고도 하고 치열한 기업 현장에선 누가 목표를 선점하여 승리할 것인가를 각축전을 벌인다고도 합니다. 각축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사마천 사기에 중원축록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중원축록, 중원에서 패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서로 경쟁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운데 중자에 들판 원자, 중원은 중국의 황하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태양산을 중심으로 산 동쪽을 산동, 산 서쪽을 산서라 하고 황하를 중심으로 황하의 북쪽을 하북, 남쪽을 하남이라고 하였죠. 산동, 산서, 하남, 하북 이 동서남북 지역을 합쳐 중국 문명의 중심지 중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원은 예로부터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원의 여러 호골 영웅들이 서로 자신이 가진 뿔을 갖고 경쟁하며 권력을 잡겠다고 싸우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 중원축록입니다. 쫓을 축자에 사슴 녹자,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여 사슴을 잡고자 한다는 뜻이죠. 한나라 고조가 한신을 제거하고 반란을 교사한 혐의로 괴통이라는 책사를 잡아 문초할 때 괴통은 진나라가 사슴을 잃어버리고 천하의 호골들이 그 사슴을 잡으려고 서로 경쟁하였다는 중원 충록의 진술을 하게 됩니다. 사슴은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의 권력을 의미하고 그 사슴을 누가 잡을 것인가는 결국 누가 중원의 패자가 될 것인가의 뜻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중원 충록의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슴을 잡으려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록자 불견산이라 사슴을 쫓는 자가 사슴 잡는데 정신이 팔려 진정 봐야 할 산은 못 본다라는 뜻이죠. 대권을 얻으려는 눈앞의 이익과 욕심에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5,362명이었습니다. 이 나흘 만에 10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만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보이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1.7배에 달해서 여전히 더블링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480명으로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45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이 치명률은 0.36%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치명률은 0.18%로 나타났는데요. 이 계절 독감보다 이 한 2배 정도 높지만 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해당하는 수치고 이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이 치명률은 독감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한편 정부는 2월 말에서 3월이 정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정점에서는 하루 최대 신규 확진자가 2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중 응급 상황에서 숨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7개월 아기가 응급병원 이송 중 사망하게 됐고요. 또 홀로 재택치료 중이던 50대 남성이 집에서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과정을 효율화하고 이 코로나19 환자 응급병상을 더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국회가 어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담은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총 16조 9천억 원 규모고요.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 명에 이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 9천억이 늘었는데요. 이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올리고 칸막이를 설치한 식당이나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방역지원금 대상의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억에서 30억의 숙박, 음식업점 등도 추가를 했습니다. 또 학습지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이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되고요. 이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명료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이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이 생활지원비, 그 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했고요.
또 법인 택시 기사와 전세, 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 종사자들에게는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어제 대선 후보들 첫 법정 토론이 있었죠?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대선 후보 4명이 참가한 첫 번째 법정 TV 토론이 어젯밤 치러졌습니다. 이날 토론은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 관련된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법, 규모를 두고 후보들이 거세게 충돌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는 이제 거센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피해 지원이 시급한데도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규모만 문제 삼고 있다라고 지적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자신은 작년부터 50조 지원을 강조해왔다라며 책임을 정부 여당에 넘겼습니다. 또 두 후보는 방역 문제를 두고도 충돌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방역 정책 실패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야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방역 성과 자체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윤석열 후보는 마스크도 잘 안 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여당은 정부 탓을 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하며 2년 동안 책임 공방만 해왔다라고 비판했고요.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 유력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공정한 성장을 어떻게 이룰지, 정부가 시장에 얼마나 개입할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이 성불평등은 현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윤석열 후보는 남자 여자의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잘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미국의 1930년대 뉴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하는 투자는 민간 투자를 위축시킨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갖춰주는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주식시장 양도세 폐지를 놓고 윤석열 후보에게 이재용 감세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이다라고 반박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 지역화폐는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상인들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승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양당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그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오전 10시,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후보가 먼저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안철수 후보가 담당자를 정해서 만나자고 말했다라면서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결렬됐다라고 말하길래 다들 의아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단일화 결렬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안철수 후보는 시간이 너무 지났고 완주 의지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요. 단일화 논의를 위한 물밑 접촉을 두고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물밑 진행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 쪽과 5-6개 채널이 가동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한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네요. 네, 고용노동부는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이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 공정 중 이 트로클로로메탄이라는 약물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무려 116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18일 이 투성산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어제 오전 10시부터 이 트리클로로메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 투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약품에 대해 납품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라고 노동부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투성산업은 양주 매몰 사고의 삼표산업 그리고 판교 추락 사고의 요진건설 산업에 이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세 번째 회사가 됐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봅니다. 오늘도 곳곳에 한파특보는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